50이란 나이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기이다. 인생의 반환점을 지나왔다는 것은 죽음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낯설지만 내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죽음은 후회라는 단어와 연결되기도 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회상과 함께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로 가득하다. 도서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의 작가이자 심리 상담사인 저자는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비결 중 하나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올가매었던 것들을 버리라고 말했다. 저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삶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해준다. 그렇다면 후회 없고 홀가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헛되고 부질없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삶에서 덜어내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보름간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 우연히 백인들만 사는 어느 부촌, 멋진 저택에 살고 있는 교민 회장님 댁에 며칠 머물렀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차나 한잔하자면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뜻하지 않게 이번 여행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얻었다. 저는 내일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는 40년간 하루도 걱정과 불안 없이 지낸 적이 없었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저랑 달라요. 무엇이요? 여기 사람들은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특별히 좋은 집에 살거나 많은 돈을 벌지 않죠. 처음에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가 단돈 50만 원만 가지고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살던 동네의 존부부는 여전히 그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한심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싱글벙글 웃거든요. 자기 집이 없어도 동네 사람들과 와인을 마시며 오늘을 즐기고 주말이면 요트를 빌려 햇살을 마음껏 누리죠. 40년 동안 매일 웃으며 살아요. 저는 그 동네를 떠나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죠. 수영장이 딸린 이 넓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도 영국 명문대로 진학하고 남편도 레스토랑을 2개나 운영하는 부자죠. 그런데 40년간 늘 근심을 달고 살아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죠. 하루도 마음껏 웃는 날이 없었어요. 내일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요. 요즘 문득 울적해요. 난 뭘 하고 살아왔나 싶어서요. 물질적인 부를 이뤄 교민 사이에서 출세한 집으로 손꼽히는 교민 회장 사모님의 이야기는 나에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자는 자신과 약속했다. 죽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 내일만 보지 말고 오늘만 보면서 살자. 그 후 25년째 저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으며 살고 있다. 모두 내일을 향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덤벼드는 느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곤 한다. 즐겁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고 저자의 아내조차 일버리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당장 필요 없는 일을 만들고 쓸데없는 짓을 벌이며 돈도 안 되는 일을 돈을 써가면서 하는 괴짜 친구요 남편이었다. 그래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오늘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가 저자를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었다.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무시하고 나만 쾌락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위에서 무엇에도 통제받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행동에 내가 흔쾌해지는 일상을 사는 것이다. 재미있게 살기 위해 저자가 제일 먼저 버린 것은 고정된 직장이었다. 고정된 월급을 받는 직장은 좋든 싫든 나를 고용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나를 나답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명함을 버리고 나니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일이 N개만큼 많다는 의미의 엔잡너라는 말이 유행할 때 누가 나를 엿보고 이 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나조차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누가 내가 무얼 하는 사람인지 알겠는가. 저자는 언제부터인가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살아가는 엔잡러로 살고 있다. 언젠가 정형외과 원장으로 있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너 지금 죽을 수 있냐? 라고 물었다. 저자는 누군가 그렇게 물어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난 지금 죽어도 좋아. 라고 말했다. 친구는 하루하루를 의사로 충실하게 살던 사람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린 두 딸과 놀아주며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새벽 2시까지 오늘 본 환자들의 차트를 검토하고 난치병에 대한 외국 학술지와 동향을 분석했다. 틈이 나면 서울에 올라가 최근 의학 동향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명의로 소문이 자자했다. 언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하루를 꽉 채운 장인으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저자는 친구의 물음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서 친구와 자신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생각했다. 누가 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친구나 매일 다른 일을 흥분하며 하는 나나 똑같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련이 남지 않고 후회가 남지 않는 하루를 사는 것이다. 150년 전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인생의 3분의 4를 남의 인생을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은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죽는다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4를 복사본으로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을 원본으로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죽는다. 50대를 살아보니 재미있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재미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다 보니 재미있고 하다 보니 행복한 것이지 재미있게 살겠다고 힘을 주면 재미없는 삶이 된다. 오늘 하루만 살자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삶, 물질적인 불을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데 걸림이 없을 정도면 고마워하는 삶은 잘 죽기 위한 1등 상품이다. 오늘만 살며 재미를 느끼다가 가볍게 세상 소풍을 마치고 싶다. 그게 죽기 전 후회하지 않고 그저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삶이 된다. 죽기 전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내 마음속 상처들이다. 저자가 출연한 라디오 코너를 통해서 상담했던 사람 중에 상사의 가스라이팅에 고통을 받던 직장인이 있었다. 계속 당한 게 떠올라서 괴로운데 어떻게 하죠? 라고 저자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말했다. 그 직장인은 6년 정도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다. 그는 상사의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했다. 입사 3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한 그는 매일 팀원들 앞에서 그 상사의 심한 하대를 겪어야 했다. 그때마다 팀원들이 얼마나 그를 무능력하고 한심하게 생각할까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그 상사가 부를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곤 했다.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침 출근길에 오늘은 제발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며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다 더 이상 나를 갉아먹으면 안 된다고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의 한마디에 용기를 내어 퇴사했고 지금은 전 직장보다 조건도 대우도 훨씬 좋은 곳으로 취업했다. 그는 좋은 회사에 오면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때마다 예전 직장 기억이 떠오르며 자신이 왜 그렇게 거기서 당하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짓밟혔을까? 너무 화가 나 눈물이 났다. 현재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들, 그 수치심이 자신을 괴롭혔다. 지금도 그 인간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역겹다고 한다. 그는 왜 아직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간절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저자는 같이 진행하는 아나운서에게 물었다. 열차가 통과하는 건널목에서 열차 통과 신호가 바뀌면서 함께 차단기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었다. 멈춰야죠. 그렇습니다. 계속 가면 사고가 나죠. 멈춰서 뭘 해야 하죠? 열차가 지나길 기다려야죠. 맞습니다.
열차를 지켜보며 지나가길 기다려야죠. 지금 사연 주신 분의 트라우마는 열차예요. 지금 열차가 통과하는 중이죠.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열차를 담담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요. 이 열차가 통과하기를 기다리면서요. 살면서 생기는 트라우마와 상처는 열차와 같다. 머릿속에서 열차가 자꾸 지나간다. 저자도 50이 넘어서도 여러 번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꾸었다. 얼마나 생생한지 꿈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중얼거린다. 나는 벌써 두 번째 입대인데 왜 아무도 그걸 모르지? 이렇게 여러 번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꾸는 이유는 억압적인 규율과 불합리한 명령들로 가득했던 군 생활이 내게 끔찍하게 싫은 트라우마였기 때문이다. 전역하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 대학에서 교수직을 사직한 후에는 나를 미워했다고 생각하는 총장을 떠올리곤 했고 매해 한두 번 꼴로 총장실에 불려가 야단을 맞는 꿈을 꾸었다. 그런 꿈을 꾼 다음 날이면 아침 밥맛이 없었다. 머릿속으로 총장이란 열차가 통과한 것이다. 나는 과거를 잊지만 과거는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건 우리 삶의 슬픈 진실이다. 너무 아픈 과거는 잊히지 않고 재현된다. 제대로 치유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현재형이다. 과거에 일어났지만 지금 일어난 것처럼 느껴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럴 때는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열차가 통과할 때 뛰어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자동차는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준 사연자가 옛날 상사를 찾아가 보복을 한다면 현재 누리는 모든 평온한 삶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열차는 통과할 때 잠시 숨을 고르게 하며 통과하는 열차를 담담한 마음으로 쳐다보아야 한다. 상사가 그랬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런 상사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고 그때 당한 모멸스러운 일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나를 위로하고 위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통과하는 열차를 바라보며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올라오는 감정을 당연하다고 여겨주며 인정할 때 트라우마는 조금씩 치유된다.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처, 트라우마는 내 마음속 열차다. 이 열차는 처음에는 자주 마음을 통과한다. 그때마다 열차를 멈추게 하고 시비를 걸면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 머물러 버린다. 열차는 통과해야 하고 나는 멈추고 바라봐 주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조금 지나면 열차는 가끔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잊어버릴 만할 때 어쩌다 한 번 통과한다. 트라우마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옅어지는 것이다. 열차가 통과할 때마다 담담히 지켜보면 열차는 내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빈도로 가끔 찾아올 뿐이다. 그때 나는 똑같이 담담히 지켜보면 된다. 50이 넘으면 살면서 섭섭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한다.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 더 미워지고 가슴 아팠던 기억들이 새삼스레 소환되기도 한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그 모든 일과 사람과 기억을 열차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또 빵 기적 소리를 울리며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열차가 통과하는 중이다. 담담히 지켜보며 내 마음을 다독이자. 서운한 게 정상이야. 미운 게 정상이야. 아픈 게 정상이야. 나니까 그때 그 정도 한 거고 지금 이 정도 하는 거야. 열차가 통과하면 다시 일상이 환하게 시작된다. 그럼 됐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헐헐 벗어던지면서 우리 삶은 천천히 긍정적인 모습들로 채워지고 그렇게 인생은 더 재미있어지고 후회는 덜하게 된다. 도서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는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여정 중에 나에게 짐이 되는 마음의 상처들을 버리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다. 오늘 내가 내린 결정 중에 더 나다운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상처들은 무엇일까?